네, 75기 회계팀 프로젝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4기 때 선배님들께서 회계 관련해서 기본적인 구성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제외하고 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종류에 대한 부분만 좀 중심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후에 기능 구현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5기 회계팀 프로젝트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네요. 저는 지난번 그 74기 회계팀 그 선배님들께서 그 많은 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회계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저희 화면단에서 구현된 내용들을 갖다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 의의라든지 목적 부분은 사실 전공을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내용을 그냥 어느 정도 인지하고만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회계 종류 파트 부분입니다.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회계 종류는 지금 현재 재무 회계를 갖다가 그 화면단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산 회계라든지 원가 세무는 이제 파트별로 좀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지는 않고 부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무 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무 즉 그 여기 회계 오원서라고 할 수 있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계가 진행되고요. 예산 회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예산, 돈과 관련되어 있는 현금의 흐름을 갖다가 과목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예산 회계를 가장 많이 하는 데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향후에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 중앙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맡게 된다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유심히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할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 주요 내용으로 제가 또 따로 넣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분계입니다. 분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나가서 돈을 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쓰고 난 다음에 받게 되는 영수증을 처리하는 걸 전표를 갖다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수증을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 회계 오원서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차변과 대변의 형태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74기 선배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사실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들이 다 엉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회계 전체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화면단에서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예산 집행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전표 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원가 명세서인지라든지 아니면 현금 흐름표 이런 상태를 갖다가 나타내는 표들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는 이제 사실 구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구현하면 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회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면은 그 사용자 입장에서의 관점을 갖다가 좀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조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되는 건 사실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시작에 가깝고요. 예산의 편성은 예산 신청과 예산 편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예산 신청은 말 그대로 각 부서라든지 담당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그 올해를 기본으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어떻게 이제 돈을 더 쓸 건지에 대한 그 편성 요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A라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000만 원을 쓰는데 내년에는 한 1,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1,500만 원을 그 위에다가 올리게 되겠죠. 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그 1,500만 원이 아니고 뭐 1,200으로 이제 삭감이 된다든지, 그러면 1,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그 예산을 갖다가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예산 집행과 관리 부분인데요. 그 전편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고, 이제 분계 처리를 통해서 이제 나머지 계정별 원장, 일개표, 그다음에 현금 출납장, 합계 잔액 시산표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계 처리인데요. 분계가 잘 정확하게 차변과 대변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은 뒤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모두 꽝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여기 예산 회계와 재무 회계 부분이었죠. 요걸 갖다가 나타내는 결산이 예산 회계 같은 경우에는 세입 세출 결산서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재무 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상태 보고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세입 세출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간 거에 대한 결산서를 갖다가 세입 세출이라 그러고요. 재정 상태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말 그대로 회계를 일반적으로 회계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모든 자산이라 그 돈에 대한 돈뿐만이 아니고 뭐 고정 자산도 있고 비고정 자산도 있겠죠. 그런 것들 전반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재정 상태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상장이라는 걸 하게 되죠. 주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정보를 갖다 제공해야 되는 법적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올해의 그 회사의 그리고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그 회사의 규모를 갖다가 규모라든지 방향성 아니면 재정 상태 이런 걸 갖다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맨 마지막에 결산에는 재무제표, 성적표라고 하죠. 기업의 성적표를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받아서 이제 공표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여기 보시는 결산의 진행은 여기 앞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부분으로 다시 재수정을 다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거래 분계 정기 그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 요거는 여기 앞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이겠죠. 이후에 이제 수정 여기에 결산에 문제 사항이 있다면은 이제 수정 후에 시산표 작성이나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 등등을 통해서 재무상태표를 맨 마지막에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결산서라는 재무제표 전체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흐름입니다. 아마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작하거나 아니면 앞기수라든지 그렇게 해놓은 걸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할 때 요 부분에만 좀 갇혀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과 결산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구현한 부분은 예산 편성부터 예산 집행까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 부분은 이런 아직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결산서라든지 보고서 형태로는 아직 만들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용어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계정 과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계정 과목에 대한 걸 갖다가 이해를 좀 잘하고 계셔야 향후에 그 현업에 가셔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괴정 과목에는 예산 회계 부분과 이제 재무 회계로 나누어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세입과 세출이 있죠. 세입 부분은 장관 항목이라는 각각의 카테고리, 이게 대단위부터 소단위까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명칭이 있고요. 세출은 말 그대로 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서에서 돈을 갖다가 집행할 때 그 집행되는 돈이 어디에서 나가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분야나 부분,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세부 사업까지는 사실 각 회사라든지 그 뭐 부서에 따라서 다 알아서 이제 이걸 작성을 할 수 있는데, 편성목이나 통계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과목에 따라서 대분류, 중분류, 회계 과목, 관리 과목, 이건 목으로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폴더를 생성을 하게 되면 폴더 안에 다시 또 새로운 폴더 만들고 그 안에 또 새로운 폴더 만들듯이 단계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 예산회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가 실제 그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 장부표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수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뭐 사실 정책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단위에는 뭐가 들어가고 세부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 뺐고요. 그리고 여기 집행액 뒤에도 사실 몇 개가 더 붙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뺐습니다.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야 부분이 있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서 정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분야나 부문이라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부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부서에서 정책 사업으로 이런 정책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정책 사업은 요 밑으로 더 쭉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단위 사업이 이렇게 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단위 사업 하나만을 갖다가 제가 표현한 거고요. 그 안에 세부 내용으로는 이제 세부 사업으로 다시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제가 편성목이나 통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여기 편성목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101 내 인건비라고 이거는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이 인건비 안에 보면은 저희가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보조인건비, 뭐 기간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101-04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다시 목이 나뉘게 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조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 내역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216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216-01이 행사 운영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런 1부터 3까지의 내용이 되고, 뭐 216-02가 있으면은 또 밑에 이렇게 또 붙겠죠. 그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합계가 되어서 이제 여기 인건비와 관련해 50만 원, 행사 홍보비 150만 원, 일반 보상금이 40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이 이게 기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부 사업이 600만 원치의 사업을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집행액이라고 있는데 이건 다 지워놨는데요. 제가 여기 집행액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 예산서다 라고 했을 때 이 600만 원에 대한 올해 예산에서 6월 달까지 사용된 금액이 나오겠죠. 여기 그러면은 요 옆에는 이제 잔액이 나올 건데, 이 잔액을 갖다가 보통 이야기할 때 예실 대비 현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예산을 대비해서 사용한 내역, 그러니까 잔액을 뺀 거, 집행액을 뺀 잔액을 말하는 거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는 예실 대비 현황을 갖다가 항상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표기 때문에 사실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저는 그 요 표를 갖다가 만들어 주기를 갖다가 업체에 저희가 주문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실 대비 현황이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목별로 어떻게 나온다라는 걸 갖다가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건 없고 뭐 IQ부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예산 회계 파트에서 더 세밀하게 만드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재무 회계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갖다가 앞단에서 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회계의 그 예산 회계와 관련돼 있는 내용은 또 새롭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서 사실 요걸 했는데 저희 쪽에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계정별 원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계정별 원장이 사실 저희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계정별 말 그대로 선택되는 과목별로 해서 발생되는 돈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흐름을 갖다가 표시하는 게 계정별 원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부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한눈에 전체를 다 이렇게 모든 돈에 대한 흐름을 갖다 다 파악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회계에 관련돼 있는 전반적인 전반적이거나 좀 중요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회계단과 관련 회계의 그 구현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구현한 부분은 전표 부분입니다. 전표가 사실 회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표를 통해서 이제 분계와 나머지 부분들이 쭉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표 조회 부분입니다. 전표 조회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밖에서 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오게 되면은 여기에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조회할 수 있게끔 이렇게 1부터 30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먼저 전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전표를 추가하게 되면 먼저 그 이렇게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분계 추가가 되고요. 분계 추가를 먼저 현금으로 해서 차변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 분계 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차변이 있으면 이제 대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앞에서 차변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차변과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대변을 갖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차변과 대변에 이제 금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네, 이게 차변과 대변이 맞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금액이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저장이 되지 않게 되어 있죠. 네, 차변과 대변이 맞아야 그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판이 왜 이렇게 돼 있지?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앞쪽에 있는 아니 그 첫 번째 있는 차변에 대한 부분인데요. 분계 상세 부분에서 이제 요걸 누르게 되면 뭐 어디서 쓰는지에 대한 지급 과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앞쪽은 현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밑에 쪽은 보험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넣는 부분이고요. 사연부서 죄송합니다. 이 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업무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갖다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전표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할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정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전표 추가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승인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기 상태로 들어와 있는데요. 방금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전표 승인을 눌러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자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그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전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과 대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장부 관리 부분입니다. 장부 관리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계정별 원장과 관련돼 있는, 다시 말해서 계정 과목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표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데이터가 다 안 들어가져 있어가지고요. 아까 한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022년에 이제 전체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갖다 저희가 다시 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데이터가 어느 부분은 있고 어느 부분은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데이터 구현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금으로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계정별 원장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차변이 없어요. 조금 의아해 하실 건데 뭐냐면은 아까 차변과 대변에서 현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다른 부분이 있겠죠. 다른 부분이 있는 금액이 이제 뭐 그 차변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데이터를 넣을 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2022년도 데이터가 차변과 대변이 이게 조금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검증을 해봤는데 넣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데이터를 넣을 때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발생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넥사크루 할 때는 완전히 작아나. 넥사크루도 그자도 막 데이터 다 정합성을 다 맞춰라. 네, 저 지립사기도 고 시립사기도 안 돼. 저 무조건 맞아요. 회계가 항상 저건데. 저거는 뭐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다음은 총 계정별 원장입니다. 총 계정별 원장은 말 그대로 그 계정 이름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내주는 겁니다. 전체가 지금 아까 전에 이게 한 1470개였나? 이 정도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다 보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각각에 대한 그 발생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1월 개표도 자 보시면 차변과 대변으로 해가지고 이건 계정 과목별로 해가지고 아까 앞에 총 계정 같은 경우에는 날짜별 기준으로 였다면은 요거는 계정 과목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이제 뭐 유동 자산 전체와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당사 자산과 재고 자산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분리해가서 나타낸 거고요. 다음은 현금 출납장입니다. 현금 출납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좀 보겠습니다. 전일 2월은 2021년도 그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도 데이터가 조금 안 맞아서 잔액이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월에 발생되는 금액과 관련해서 그 현금이 이제 나간 금액이겠죠. 출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고요. 매월 단위로 해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한수거지 매니지만 말씀드린 게 74기, 5기 요번에 회계팀은 저 다 맞잖아요. 다 맞춰. 그 23년도도 다 데이터 다 넣고 부지런하게. 네. 그렇게 해서 12월 기준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전체 누계 금액이 이제 입금된 금액은 얼마고 출금된 금액은 얼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결산과 재무 제표 관리 부분입니다. 학회자료 시상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계정 과목 기준으로 해서 차변과 대변에 대한 합계라든지 잔액 형태를 갖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 매출 원가를 갖다가 계산을 하고 매출 총 이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쭉 나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기, 정기로 나뉘게 되는데 단기 순이익이 지금 현재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정기는 이제 전년도겠죠. 전년도의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그거에 뭐 2배가 성장했다라는 형태를 보여주는 이런 표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상태표인데요. 잠시만요.
정기와 단기 기준으로 해서 이런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월별 손익계산입니다. 월별 손익계산은 말 그대로 1월부터 그 2022년도 그 월 단위로 해서 매출액이 얼마가 발생되고 매출 원가 기준으로 해서 단기 그 월 단위의 그 순이익이 얼마가 발생되는지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네, 이 원가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라는 기타 재료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앞에서 아까 전에 보셨을 때 그 원가가 없었어요. 이런 그 재료와 관련돼 있는 건 없었고 여기에서는 명확히 뭐 노무비가 이렇게 인건비죠. 인건비가 이렇게 인건비나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발생되는 금액이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정자산 부분입니다. 고정자산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아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고정자산은 정액법과 정률법이라든 이런 방식에 따라서 자산이 감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정액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위쪽에는 관리 부서별로 자산명으로 그다음에 자산 분류 코드로서 이제 이거를 검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놨고요. 자산 부분에서 일단 비품 부분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다 비품으로 잡혀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노트북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형태로만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 코드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그 뭐 내용 연수라든지 이런 금액들 그다음에 개월 수에 맞춰가지고 잔존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이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사업장별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관리 부서가 종목이고 자산 코드 이렇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자산 분류 코드에서는 이제 이게 넣게 되면 같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취득 원가를 예를 들어서 만을 넣게 되고 내용 연수, 그러니까 내용 연수는 앞으로 이 기계를 사용할 때 가치가 0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 거냐, 이 자산으로서 잡을 건지에 대한 그 내용 연수를 잡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넣게 되면은 밑에 보이시는 이 감각 비율이 있습니다. 감각 비율은 뭐냐면은 정액법을 사용을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해서 얼만큼이 감해질 거냐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10,000원을 넣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을 때 여기 그 내용 연수가 5년이게 되고 이게 감각 비율은 1 나누기 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0.2가 되고요. 여기 곱하기 해서 하게 되면은 2,000. 즉 다시 말해서 매년 2,000원씩 이제 빠지는 거죠. 이 그 자산의 가치가 계속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증감 수량은 지금 0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걸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지?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다 안 넣어가지고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하다가 저희가 하나 더 이제 그 했던 게 뭐냐면은 잔존 가치, 그 현재 장부 가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연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현재 장부 가치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1년 단위로 이제 금액이 가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잔존 가치가 얼마냐, 6월 달에 잔존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장부에 기재되는 금액이 월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요거는 월 단위로 해서 이제 나타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죄송합니다. 예산 신청 부분은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편성 과목별로 해서 단기에 얼마씩 쓸 건지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여기 정기가 나오는 거는 작년 전년도 대비한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넘어온 그 각각의 그 부서별 금액을 그 여기에 편성을 하게 되고요. 예산 신청 내역 앞에서 신청한 내역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편성 내역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여기에 10이라 해가지고 날라왔다 그러면은 우린 8밖에 못 주겠다 하면 여기 8을 갖다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단기 예산 편성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여기 기초 정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계정 과목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나타낸 거고요. 여기 추가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래처 같은 경우에도 조회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거래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등록을 하고 삭제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